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오늘 달력을 보니까요. 아이고, 설이 2주 앞으로 다가왔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설레야 될 텐데 설레임보다 두려움이 앞서는 것 같아요. 뭐 그 이유는 다들 짐작하실 것 같습니다. 이 가뜩이나 오른 물가 탓에 설 차례상 물가가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뭐 이런 뉴스가 오늘 아침에 나오더라고요. 거기다가 설 선물 가격도 너무나 많이 올랐죠.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국내 기름값까지 들썩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때문에 설 귀성길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는 거죠. 한동안 기름값이 계속 떨어지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 통계를 보니까요. 4개월째 국내 기름값이 내렸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상승 반전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앞으로 더 올라가는 거 아닐까? 일단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오늘 아침에 살펴봤더니만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 리터당 1,564.76원. 이게 전날 대비 0.57원이 오른 거예요. 특히 20일 이후 지금까지 그러니까 25일까지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15주 연속 안정세를 보였던 기름값이 완전히 안전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국내 기름값 왜 오른지는 다들 짐작하실 거예요. 지금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있거든요. 이 국제 휘발유 가격 살펴보니까요. 이달 첫 주 배럴당 87.51달러였거든요. 근데 이번 주 들어서는 이게 얼마까지 올랐는 줄 아세요? 93.66달러. 근데 이 오름폭이 현재 국내 기름값에 전부 반영된 게 아니라고 합니다. 통상 국제 휘발유 가격은요, 국내 주유소 기름값에 반영되기까지 2주에서 3주 정도 시차가 발생하거든요. 따라서 2, 3주, 이 딱 설 즈음에 국내 기름값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그리고 환율력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기름 달러를 주고 사오잖아요. 따라서 박 PD가 얘기한 대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국내 기름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원달러 환율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00원대로 안정됐었다. 뭐 이런 얘기 많았었잖아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28일 1,288원, 1,200원대에 안착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갔느냐? 1,334원. 이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3.5%나 환율이 뛰었습니다. 이러니 국내 기름 수입 가격 더 오를 수밖에 없죠.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국내 기름값 내려가려면 국제 유가도 내리고 환율도 안정돼야 되고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왜 쉽지 않은지 이걸 보려면 국제 유가가 왜 오르는지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국제 유가가 오르는 이유 한 가지 이유가 아닙니다. 상당히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요. 일단 경불진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던 후티 반군, 이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도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중동 지역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후티는요,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이 하마스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11월부터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에 미국 그리고 영국까지요, 예멘에 있는 후티 근거지 이거 대대적으로 공습을 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 포탄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사이를 뚫고 선박들이 지나가는 거 그럼 무서워서 어떻게 지나갑니까? 네. 이 홍해 앞바다 엄청 좁거든요. 따라서 선박들은 홍해를 피해서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요. 홍해를 피하면 수에즈 운하도 이용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럽으로 가려면 아프리카 희망봉, 이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가마가 돌았던 그 희망봉, 여기를 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존 항로보다 무려 6,500km를 더 항해해야 돼요. 현대의 빠른 선박이나 유조선 같은 경우에도 7일에서 8일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류 비용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이 때문에요. 유럽 지역에서 아시아로 운반하는 비용 열흘 사이에 어이구 180%가 올랐다라는 외신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 원유 수입 대부분 카타르나 이런 지역에서 수입해 오잖아요. 홍해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 규모가 우리나라에서 쓰는 원유의 70%에 달합니다. 근데 이게 홍해를 이용하지 못하니까 죄다 희망봉으로 돌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내 기름값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거 국내 언론들은 이 소식을 크게 다루지 않던데 이것도 큰 국제 유가의 걸림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요. 지난 21일 러시아 석유가스 업체인 노바텍의 발트해 터미널 생산 단지에서요. 대형 화재가 발생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왜 중요하냐? 러시아 에너지 수출 시스템의 핵심 교점으로 불리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가스 처리도 하고요. 석유 제품을 직접 실어 나릅니다. 여기에 공장도 있고 항구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화재가 발생했을까? 아, 우크라이나에서 쐈군요. 맞습니다. 이 3년째로 접어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여기서 왜 화재까지 발생하지? 반격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는 우크라이나. 예전에도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 드렸지만 러시아를 응원하는 건 아니지만 이 우크라이나가 반격하는 거 시원치 않다라는 얘기를 드린 바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 거의 승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이용해서 이 먼 곳까지 공격을 했다라는 게 외신들의 지금 보도예요. 음, 아니, 그런데 왜 여기를 공격하지? 이 우크라이나 전선과도 한참 떨어진 곳인데 미국과 유럽의 지원을 더 끌어내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확전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선택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이 러시아가 그러면 유럽에 우리 석유 안 줘. 라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우크라이나가 우리 공격하고 있어. 야, 니네 우크라이나가 공격 못하게 막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너네한테 석유 못 줘. 가스도 못 줘. 라고 유럽을 압박할 수도 있잖아요. 유럽의 에너지 위기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유가가 출렁거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요인도 있어요. 요즘 난리가 난 기후 위기. 이 기후 위기로 미 대륙에 갑자기 빙하기가 들어닥치는 영화 트모로우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미 전역이 갑자기 다 얼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어요. 미네소타주 북동부 지역이요. 와, 이게 시베리아도 아니고 북극도 아니고요. 마이너스 35.6도까지 떨어졌었대요. 와,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것도 약과예요. 노스다코타주 일부 지역은요. 체감 기온을 쟀더니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온도일까요? 영하 56도. 아니, 영하 56도에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미국 본토의 3분의 2가 이런 북극 한파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캘리포니아 땅값은 더 올라가겠는데요. 아, 캘리포니아 따뜻해서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지역들이 난리가 나니 에너지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겠죠. 이때야지 사람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미국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유럽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웬만한 프로야구 선수 강속구 속도 아닌가요? 시속 145km. 와, 이 정도 되면 웬만한 선수 치기 힘들잖아요. 네. 근데 겨울 폭풍이 이 속도로 몰아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아일랜드. 그래서 아일랜드의 더블린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게 착륙하려다가 착륙을 못한대요. 이 바람 때문에. 그 항공기 100여 편이 무더기 취소돼가지고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바로 옆이 영국이잖아요. 영국의 한 원전은요. 이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원전 가동을 중지시켰대요. 어,
이 정도로 지금 유럽 지역도 난리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 뭔 소릴까요? 국제 유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러게 진작에 석유 기반이 아니라 태양광이나 바람 기반의 에너지로 바꿨어야 되는데 145km의 바람이라면 이거 풍력으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정도 속도면 이 풍력 꺼야 됩니다. 부러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서 국제 유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 환율. 환율은 어떨까요? 환율도 상황이 아주 안 좋아요. 월가 언론들이 군부를 짚었던 미국 기준금리 조기 인하 가능성. 이거 빠르면 1월에도 내릴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벌써 물 건너갔고 3월에 내릴 것이다. 이 전망도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이코노미스트의 80%가 동의했지만 어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40%로 반토막 났대요. 그러면 3월 기준금리 인하도 물 건너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대신 6월에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70%를 차지했는데 한 3, 4월 가면 이 6월에 금리 내릴 것이다라는 전망도 이게 반토막이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왜 이렇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을까? 미국의 경제 지표가요. 예상보다 너무 좋아. 일단 대표적인 게요. 지난 17일 미 상무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미국 소매 판매. 이게요. 전월 대비 0.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에이, 겨우 0.6%? 하지만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했던 전문가 전망치가 0.4였거든요. 그것보다 높잖아요. 미국 소비가 탄탄하다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요인도 있어요. 미국 국채금리가 다시 뛰고 있대요. 이 은행채 얘기할 때, 그리고 PF 얘기할 때 잠시 설명드렸었는데, 그거는 그걸로 참조하시고요. 아무튼, 미 국채 중에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 지난해 말만 해도 3.8%대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오늘 살펴보니까요. 어이구, 4.11. 많이 올랐죠. 왜 이렇게 올랐을까? 고금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거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현재 1334원인 환율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기름값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예. 국제 유가가 내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일단 많은 전문가들 요걸 거론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 이 중국이잖아요. 근데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 이거 우리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죠.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된 데다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폭탄, 여기에 부동산 기업들의 파산, 뭐 중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데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10%를 훌쩍 넘었던 중국의 경제 성장률, 올해 잘해야 5%에 달할 것이다. 근데 이것도 쉽지 않다. 중국 경제 망했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1.4밖에 안 되거든요. 이 5% 우리나라 비교하면 높은데 뭐 언론들은 우리나라 경제 나쁜 거 중국도 나쁘다. 이것 봐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자꾸 이걸 부각시키는 것 같은데 아무튼요. 이렇게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좋지 않으니 주가가 급락하고 홍콩 H지수 ELS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고 뭐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중국 정부도 중국 경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듯 해요. 그래서인가 어제 중국의 인민은행 지급준비율 아시죠? 뭐 경제학 시간에 다들 배우셨을 텐데요. 이거를 0.5%포인트를 전격 인하하겠다라고 발표했거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거 지급준비율을 낮추게 되면 은행들이 돈을 더 많이 풀 수 있잖아요. 유동성이 네. 늘어날 수가 있죠. 실제로 중국의 인민은행, 우리나라 한국은행 역할을 하는 곳인데 여기는요. 요번에 지급준비율 인하를 통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186조 원의 유동성을 시장에 풀 계획이다. 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아무튼 이 정도로 중국 경제가 삐걱대니 석유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국제유가 내려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예. 기름값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미국의 셰일 오일 기업들 아닙니까? 그, 얘네가 증산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세일 오일 업체들이 최근에 증산을 많이 했거든요. 왜 증산을 했느냐? 사우디를 필두로 한 오펙 플러스 있죠? 여기가 감산하겠다. 뭐 바이든이 와서 감산하지 말아라 해도 빈살만이 그걸 거부하면서 감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국제 유가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파급 효과가 있었느냐? 생산성 문제로 생산을 중단했던 미국 세일 오일 업체들 다시 기름을 뽑아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산출 비용 이상으로 국제 유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 지금부터 기름을 뽑아내도 된다. 기존의 국제 유가가 너무 낮았을 때는 뽑아내면 뽑아낼수록 손해였거든요. 근데 이게 반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에너지 정보청 이 자료를 보니까요. 미국의 원유 생산량, 여긴 세일 오일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올해 하루 평균 1320만 배럴. 이렇게 많이 뽑아내고 있대요. 그래서 이 수치는 내년에 1340만 배럴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11월과 12월에 각각 하루에 1330만 배럴, 1320만 배럴 이렇게 기록해서 이전 신기록 이거를 웃돌았었는데 이걸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미국이 원유를 많이 뽑아내는 이유가 이 원유를 미국 내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수출도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초만 해도 하루 평균 250만 배럴 이 정도를 수출했던 미국이요. 지난해 말에는 하루에 500만 배럴까지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2배가량 늘렸다는 거예요. 네. 따라서 이걸 계속 늘리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니 국제 유가는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허점이 있지 않나요? 만약 국제 유가가 더 내려간다면 미국 세일 업체들의 생산성을 못 맞출 정도로 국제 유가가 내려가면 생산 다시 멈출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이를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요, 미 세일 업체들 생산량을 조절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생산했다가 가격 내려가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세일 오일, 시추, 장비 이게 주문이 안 들어온대요. 크게 늘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국제유가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 비교해 볼 때 어느 쪽이 더 세 보이시나요? 상승 쪽으로 걸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상승 요인이 더 강해 보인다는 거죠. 설사 하락 요인이 큰 힘을 발휘한다고 해도 또 하나의 요인이 있잖아요. 환율. 환율 상승을 커버할 만큼 내려갈 수 있을지. 이거는 의문이에요. 따라서 국내 기름값 당분간은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일까요? 정부가요, 우리나라 정부 얘기입니다. 발빠른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래요. 그러지 않았는데. 요거는 좀 빠른 듯해요. 왜냐? 어제 언론을 통해서 슬슬 흘리고 있어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 것이다. 그 이유는 금방 짐작하실 거예요. 총선이 있잖아요. 네. 이 총선을 앞두고 서민 행보를 해야 되는데 특히 기름값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르게 이걸 추진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정부는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개월 단위로 연장하고 있거든요.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는 2월 말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연장할 것인지는 2월, 그러니까 다음 달 중순쯤 다시 정하게 되는데 거의 연장하는 게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4월 총선을 앞두고 이거 유류세 인하, 이거 이제 못해요. 라고 되돌리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특히 유류세 인하를 종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휘발유뿐만 아니라 경유도요. 리터당 가격이 200원 이상 한꺼번에 뛸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민 경제 아작이 날 수 있겠죠. 총선 여당 가뜩이나 불리한데 더 불리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인하폭을 소폭 조정하더라도 연장할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언론들은 이야기합니다. 다만 여기서 걱정스러운 점이 있죠. 유류세 인하 이거 하늘에서 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짜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재정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재정에 부담을 주느냐? 뭐 인하폭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난해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
최근에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요. 와, 이렇게 많나요? 5조 5천억 원. 한 해 동안 5조 5천억 원이 세수가 덜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해서 세수할 비누도 못 사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평상시라면 5조 5천억. 우리나라 같은 경제 규모에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죠. 하지만 박 PD가 얘기한 대로 지난해에는 세수 부족이 무려 60조 원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좀 줄어들까?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90조 원? 심각하게는 100조 원이 넘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정부는요, 당초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반도체 세액 공제, 이거 연장하겠다고 하죠. 근데 예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혜택, 반도체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받는 게 아니라 삼성, SK 하이닉스, 대기업들이 대거 가져가는데 그것도요, 무려 99.7%. 이 대기업들 세금 깎아주고 있어요. 세금 깎아주고 있어요. 네. 이뿐만이 아니에요. 슈퍼 개미들만 혜택 보는 주식 양도세 기준도 완화하겠다. 상속세도 폐지하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물론 삼성 작년에 반도체가 잘 안 팔려서 손해를 많이 봤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1년을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이 7, 8조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입니다. 그것도 7, 8조.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세액 공제를 계속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봐 부자 감세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까봐 정부가 또 이런 발표를 해요. 설 연휴를 앞두고 차례상에 오를 사과앞에 최대 60% 깎아주겠대요. 숙박비 할인 쿠폰도 20만 장 뿌린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역대급 대책이다. 어허. 그런데 이걸 풀어보면 역대급으로 퍼주고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러다가 나라 국간이 진짜 거덜나지 않을까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기름값 올라가는 것보다 이 국간이 더 걱정스럽습니다.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